주식의 본질은 기업을 보는 거지 결국 시황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폭락할 때 제일 덜 떨어지는 종목이 주도주는 맞는 거죠. 낙폭이 큰 종목은 반드시 그 위기에 최대 피해였었던 경우 전환점일 때는 유효하다.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일단은 SVB 그 실리콘밸리 뱅크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안심해라, 너희들 예금 다 찾을 수 있다, 이래서 시장이 좀 진정되는가 했는데 이게 유럽 크레딧 스위스 위기까지 번지면서 지금 이 불이 어디까지 번질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저도 벌써 질문을 준비했다가 이거 하루 만에 또 다시 질문을 많이 바꿔야 되는 달라지죠. 상황이어서요. 왜 달라지냐면 지금 하루 만에 번진 거니까 사실 그 3일 동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네네네. 엄청나게 많은 악재가 나왔다가 또 해결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그거를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이 터졌을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좋습니다. 어떤 뭐 경로를 찾아가는 방법이라도 좀 있어요. 알려주시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통상적으로 이런 위기가 발생했었을 때 네. 사실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결국 예. 그 위기를 최소화해서 예. 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이런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히 투자자분들께서 저는 알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요? 첫 번째는 우선 그 위기가 발생할 거라는 걸 알기는 쉽진 않아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도 그 관할 지역인 샌프란시스코 연운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제 뭐 2억 마일리 있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걸 먼저 알아서 뭔가를 했다라고 말씀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저희들도 어려운데요. 이런 위기가 터졌었을 때 또 이런 부류의 많은 위기가 터졌었을 때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 네. 이 위기의 본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결국엔 당국의 대응입니다. 네. 자, 모든 일이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기도 그렇고요. 결국 그 위기의 최소화는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 네. 첫 번째. 두 번째, 얼마나 과감하게 대응하느냐. 어허.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 실리콘밸리 은행 사례를 보면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속했습니다. 즉, 그 위기가 터지고 나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건 굳이 아시아 시장의 불협 화음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했고 너무나도 과감한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즉 네. 미국에서 25만 달러에 달하는 예금만 보호해줘도 참 물론 그건 당연히 보호는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모든 예금 그것도 실리콘밸리 은행이 아니라 현조라는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의 예금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를 미국 정부가 단행했다라는 건 네. 정말 과감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이러에 따른 위기는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위기는 많이 가만히 되고 전환점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네.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게 뭐 대단한 일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요. 예. 2008년 리만 브로더스 사태와 비교해 보면 금방 이런 차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네. 2008년 리만 브로더스 사태는 그 위기의 본질을 떠나서 위기가 커졌던 가장 큰 이유가 대응이 늦기도 했고 그 대응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실수를 보였기 때문이었었습니다.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 리만 브로더스 사태는 사실 많은 그 관련 채권자들이 네. 또는 당국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많은 석학분들이 리만 브로더스를 파산시키면 안 된다. 정말 큰일이 벌어진다라고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시에 폴슨 재무장관이나 벤 버냉키 의장이 네.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아마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우리 산업은행이 이걸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어요. 그때 뭐 글로벌 네네. 메가뱅크 예. 진출한다 하면서 MB 그래서 정부 때. 그것도 실패했던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영국에서 또 인수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대신에 영국에서 조건을 달았죠. 만약에 부실이 생기면 그 부실에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을 져라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대마불산이 뭐니 이런 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 나오면서 파산을 시켰던 거죠. 네. 그래서 파산시키지 말아야 될 은행을 파산시켰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야, 당연히 잘못한 애들 파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없게도 이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미국의 몇 개 안 좋은 은행들이 역시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건 다 구제를 해줬어요. 아, 그러면 당시에.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여러 은행들이 망해갈 걸 구해줬으면 이 리만 브로더스 은행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 맞는 거죠. 그게 시장의 예, 기대치였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이전권 해줬으니까 예. 바로 직전에 망했던 은행들은 다 구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안 해줬어요. 네. 자, 그게 첫 번째 위기였었고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만 브로더스가 파산하고 그 여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즉 MBS니 뭐 CDS니 요 이제 크레딧 디폴 스왑이죠. 네. 이런 것들과 관련된 파생 상품이 마구마구 연결되어 있어서 시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당국이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니 우리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타프라는 거였었습니다. 네. 트러블 에셋 릴리프 프로그램. 네. 그래서 부실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7천억 달러를 제안을 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은 법으로 네. 정부나 정부 기관, 준하는 기관에서 보증을 하는 거는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데 네. 민간 금융이 발행한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마 이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민간 사채, 회사채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의회에 승인했던 부분들 그런 게 있었었죠. 네. 그래서 7천억 달러에 대한 구제금융을 의회한테 승인을 요구를 합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하니까 부실 자산을 담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승인해 주세요 하는데 이걸 의회가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 거부하는 바람에 그 폭락이 제일 컸죠. 네. 그래서 사실 리만 브로더스 사태는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사실 막을 수 있는 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오히려 날려버리고 더 큰 위기로 발전시켰던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네. 이번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가 다르냐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던 네. 자산이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였죠. 크게는 하나는 55%가 MBS라고 불리는 주택저당채권. 네. 또 하나 미국 국채죠. 네. 근데 이 주택저당채권은 흔히 얘기해서 프라임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모기지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우량채가 있고 불량채가 네. 있죠. 불량채는 서브 프라임, 우량채는 프라임이라고 하죠. 네. 이 프라임 요거 관련해서는 정부 보증이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 SVB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의회 승인 없이 미국 연준이라든가 재무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만약에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놓고 봤었을 때 그 관련 자산들이 미국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자산이었더라면 아하.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위기가 커졌을 것 같아요. 아. 시간도 걸렸을 것 같고 또 야당에서 반대하겠죠. 예. 야,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많이 되냐? 모든 예금자를 다 보호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갑론을박 자체도 시장이 불안한 거였을 거고 그렇죠.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연됐겠죠. 네. 의회가 빨리 모이진 않을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머릿속에서 첫 번째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의회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면 사실 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진화됩니다. 아. 자, 미국 의회가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가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민간채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산과 관련해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흔히 얘기하는 정부 보증이거나 정부 보증채가 아니면 사실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 정부 보증채인 경우는 사실상 연준이 그 즉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기가 생각보다 최소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VB가 갖고 있었던 자산이 미국채 그렇죠. 그리고 MBS 예. 주택담보채권 이런 거였기 때문에 빠른 지원이 가능했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원책이 있는데 네. 그 지원책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라고 네. 하면 긴장하셔야 돼요. 시간이 의회가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우리 지난번에 2008년에 있었던 그런 사태처럼
이게 의외로 의회에서는 한번 거부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싸우는 사이에 예,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금융시장 막 요동치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건이냐 아니냐 여부가 굉장히 다르다. 대부분 그 금융당국자들 중에서 재무부라든가 연준은 알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또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과감한 대책에 따라서 위기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가 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 위기를 더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었었고 그 결과로 아직 뭐 이런 게 100% 진정된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네. 미국 정부도 그렇고 연준의 대응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뭐 한 8배속으로 빨랐다, 뭐 16배속으로 빨랐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 신청하기까지의 속도도 한 10여 년 전보다 굉장히 빨라졌고 사람들이 뱅크런을 하는 속도도 옛날에는 줄을 섰다면 이제는 모바일로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요. 빼가고 네. 근데 또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빨라지고 시세 속도. 이게 아마 2008년 이후에 매뉴얼들은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의회가 굉장히 방해 걸림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묘수들을 많이 짜내는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도 사실 코로나 때 제일 문제가 시장의 제일 우려가 야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서면 우리가 소비 활동도 못하고 기업들도 활동을 못하면 기업들 망하면 어떡해. 네. 그래서 회사채가 제일 문제였었거든요. 네네.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리플 B 이하였던 그 정크본드들이 네.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걸 뭐 펄른 엔젤 해가지고 추락천사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사실 이게 하이힐드 펀드 이런 거로 가는 거로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연준이 묘수를 짜냈었거든요. 재무부하고 SPC라는 걸 만들어서 회사채를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을 해냈어요. 그래서 네. 정말 무릎을 딱 튼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 친구들 대단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의회가 끼어들면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의회를 제외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던 게 미국 연준과 미국 재무부였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 더 없었어도 됐고 아주 심플하게 미국 정부라든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중심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의회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죠. 그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부실 자산만 한쪽으로 떼어내서 보관하도록 하는 뭐 배드뱅크도 막 이렇게 분리하도록 했고 네, 그러니까 심플해요. 그러니까 의회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일단 한번 파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지원책이 의회 승인을 요한다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회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위기가 증폭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의회라는 존재가 빠지게 되면 이 정책 당국자들 연준하고 재무부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속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봤었을 때 자산을 보고 생각보다 빠르게 뭔가 진척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위기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그 친구들이 가지고는 자산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산. 예, 결국은 옛날에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지만 결국 자산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맞아. 그 당시에는 서브프라임이라면 아주 불량한 자산이 있었던 거고 이번 누가 봐도 미국 국채였던 거죠. 국채고 우리가 알고는 굉장히 우량한 MBS라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가장 우량한 거였었는데 이것도 정부 보증이 서 있는 거거든요. 프라임 등급. 네, 프라임 등급이었었으니까 그러면 의회가 없어도 되는구나. 그러면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정부가 꺼내들었던 카드 중에 강력했던 거 하나가 뭐였냐면 시가 평가를 일시적으로 하지 않도록 했던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자산들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까 금융사들 부실 자산이 되게 커지는 효과가 났었는데 뚝뚝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도 시가로 평가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장부가로 인정을 해줄게. 그러면서 막 시장이 좀 살아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도 되게 연준이 묘수를 빼냈던 게 미국 국채나 이런 거 가지고 있었던 거 사실 국채는 만기까지 가져가면 모든 금액과 거기다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중요한 건 만기 전에는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실현되지 않은 그렇죠. 손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채권은. 예. 그럼 이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실현되지 않게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든 이번에 묘수가 너네들 이거
변동하고 있는 미실현 손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만기까지 가면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으로 내가 보증을 해줄게 네. 라고 했었던 거죠. 이건 정말 큰 조치예요. 그 얘기는 은행들로 하여금 예금이 인출된다고 해서 굳이 이 자산을 팔 필요는 없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미실현 손실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사실은 손실이 없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묘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뭐 정부도 그렇고 중앙은행들도 네. 그렇고 좀 학습 효과가 예. 있고 약간 유럽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예. 유동성 문제, 네. 사우디에 있는 최대 주주도 지분율이 이제 10% 이상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증자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거고. 근데 또 하루 만에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그러면은 뭔가 위기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맞습니다. 있는 예. 툴이 있다라는. 예.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요. 앞서 제가 미국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단일 정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 대응이 되게 빨라요. 목소리가 하나니까. 네. 그런데 유럽에서 터졌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터졌다 그럼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연합에서 터지면 어떤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 유럽연합이 회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 독일의 지분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독일이 반대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네. 위기가 증폭이 돼요. 그래서 이전에 기억해 보시면 남유럽 위기라고 있었어요. 네. 이 남유럽 위기 때 위기가 증폭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유럽연합에서 그리스 같은 국가들을 지원해주면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주면 위기를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독일이 지속적으로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독일이 지분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위기가 지속적으로 증폭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야, 그럼 크레딧 스위스는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다릅니다. 네. 스위스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몇 안 되는 단일 정부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좀 구분이 되시나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남유럽이나 이런 데서 벌어졌으면 생각보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의회도 그렇죠. 협의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협의를 하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기억을 해보시면 예전에 남유럽 위기 때 그 유럽을 막았던 주체는 유럽연합이 아니라 ECB라고 불리는 유럽중앙은행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은 독일이 지분 있는 만큼 그 지분만큼 내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데 반해서 ECB 같은 경우는 독일도 한 표밖에 안 돼요. 사실은 독일은 2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과반수면 되거든요. 독일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다른 국가들이 찬성을 하면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분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때 마리오 드라기라고 네. 이탈리아 분이 이탈리아 총리를 출신. 하셨었고 독일을 무력화하실 수 있는 유럽의 기구는 ECB입니다. 그래서 ECB가 와서 이 국가들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위기가 일단락이 됐어요. 유럽중앙.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위기가 유럽에서 벌어졌다. 일단 긴장을 하자. 네. 특히 유럽연합이 뭔가 결정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 생각보다 신속도도 떨어지고 왜냐면 일단 모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유럽 각국에서 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날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화상회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전 잠에서 놓고 볼 때는 생각보다 의사결정이 느리다. 또는 의사결정과 관해서 불협화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럽 내에서도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스위스는 유럽연합이 아니죠. 또 영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단일 국가인 경우는 보다 신속하게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보면? 포인트가 완전히 네. 의사결정의 속도와 과감성을 주목하다. 맞습니다. 예. 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단일 정부냐 아니냐 또 의회가 개입하느냐 안 개입하느냐 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려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먼저 했어요. 단일 정부이기 때문에 얘는 유럽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선엽 이사님한테 이 말씀 들으니까 뭔가 저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도 그렇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뉴스 나오고 저 뉴스 나오고 막 휘청휘청하고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그렇죠. 큰 위기 오는 건가? 왜냐면 사실 지금 CS와 관련해서 뉴스 나오니까 다들 파보는 게 CS가 왜 부실해졌지 뭐 옛날에 아케고스가 있었고 뭐 그러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예, 건데. 다 지나간 네. 거죠. 그죠? 그래서 부실해졌으니까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이런 은행에 대한 또 금융사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면 결국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결국 누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빨리 해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위기의 최소화는 얼마나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느냐인데 대책이 빠르다라는 얘기는 단일 정부였을 경우 협의하는 것보다 누구 하나 주체가 총대를 메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제일 빠른 거고 협의를 할수록 의회로 넘어갈수록 그 가능성은 희박해지거나 아니면 네네.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위기를 켜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위기를 보면 어디서 터졌지예요. 그래서 단일 의사기구인가 아하. 신속하게 결정하는 기구인가라는 걸 먼저 보는 거고 보시는구나.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거는 의회 승인 없어도 되는 자산들이네. 생각보다 뭔가 빨리 나올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위기가 결코 작은 위기도 아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 아직까지 100%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우려보다는 덜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이선엽 이사님이 지금 딱 중요하게 물고기를 바로 잡아주신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건 나중에 또 쓰시면 되게 와, 편리한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러게요. 너무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예. 종목은 이따 하나 주고 가시고요. 네. 농담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거고 멀쩡하던 친구도 저 이상한데 불안한데 하면은 걔가 불안해지잖아요. 실제 그렇게 되죠. 그럼 불안 이게- 안 했던 애들도 되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유럽 은행들도 주가 다 폭락하고 그러면은 뭐 뱅크런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BNP 파리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전이 될지 이게 또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전이가 얼마나 더 될지 가장 큰 여부는 제가 볼 땐 연준에도 달린 것 같아요. 네.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 사태가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달리하실 수 있지만 저는 생각보다 연준의 과잉 긴축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맞죠. 예, 아마 많은 분들 우리 와이스트레스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판을 많이 맞았죠. 저는 이제 5% 정도에서 끝나거나 그러니까 5.5나 6%까지 올리는 거는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엔 컨센서스가 거기까지 갔었으니까 5.5까지 갔으니까. 예, 거기 갔으니까 아직 물론 금리는 거기까지 예, 아직은 안 갔죠. 멀었습니다만 네 생각은 틀린 거 아니야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거였었어요. 뭐냐면 2007년도 8년도 그때 네. 금융위기 기억나시죠? 네. 그때 서프라임 위기 때 터졌을 때 미국 금리 보세요. 5%였었어요. 자, 5% 금리면 금융위기가 올 정도의 금리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들어요. 두 가지 때문에. 자, 지금은 아직까지는 4.75지만 네.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그때보다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쵸. 그래서 같은 4.75로도 울트라 슈퍼 4.75이기 때문에 이 부담감이 더 크고요. 하나 많은 분들이 지금 잊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적 긴축이라 해서 QT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양적 긴축을 감안을 하면은요. 사실 이거보다 1%포인트 이상의 인상 효과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75가 아니라 사실은 5.75 이상의 금리에 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멀쩡하게 국채를 들고 있던 애조차도 탈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시장에 시그널을 알려주는 거죠. 아마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책무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동안에 초저금리였던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잘못 올리면 시장을 정말 의도치 않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임계치가 어딘지 모르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니까 드디어 긴축에 따른 어떤 부작용들이 크게 작용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연준이 과감하고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 위기를 일정 부분 응급조치를 했어요. 응급조치만 가지고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죠. 그 뒤에 본 조치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조치는 저는 연준 때 보다 강한 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플레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0.25를 올릴지 동결을 할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또 여전히 인플레이션만 고집해서 내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이 위기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위기가 계속 발생할 개연성을 잉태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현재 진행됐던 위기에 응급조치를 했으니 위 응급조치를 한 만큼 이게 더
위기로 커지지 않는 막는 것도 필요하고 또 동시에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뭔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을 거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묘수를 잡아야 되는 어려운 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최소한 문구 안에 이제는 그 성명서 문구 안에 흔히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얘기만 나올 게 아니라 이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위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뭐 첨언을 해드린다면 나중에 물가가 잘 잡힐 수 있더라 뭐 이런 전망을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건 섣불리 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안에 뭔가 내가 위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내가 잘 보고 있고 여기다 잘 대응할 겁니다 정도로 같이 해준다라면 사실은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떤 분은 3.5%를 넘어가면 뭐 부채라든지 신용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어떤 분은 그걸 4%대로 받고 또 어떤 분은 5%대로 네. 받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긴 네. 있습니다만 빠르고 강하게 조이면 조일수록 뭐 나사도 사실은 틀어질 수밖에 네, 없는 맞아요. 거고 부작용이 어디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튀어나오기 맞습니다. 시작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그 3.75부터 얘기하셨던 분들도 저는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게 이번 사례가 아닌 이전 사례였으면 그 정도부터 사실 탈이 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4.75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올릴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두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누가 뭐래도 최근 다 알고 계시는 탄탄한 고용시장. 예. 고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고용이 강하지 않을 때는 금리가 1.5 오르면 실업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실업이 많이 발생하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없다 보니까 네. 부실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 부실이 조금 더 빨리 드러났던 게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가 재밌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들이 고정금리 비중이 92%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네. 개인들의 변동대출금리 비중이 40%였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내가 빚을 갚아야 될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 금융위기가 빨리 터졌는데 지금 그 비율이 8%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금융 이거 이자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 어차피 금리 1%밖에 안 되는데 30년 모기지니까 그래서 30년간 1%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취약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아. 개인들은 직장이 여전히 있었고 고용이 탄탄하니까 그렇죠. 금리가 올라도 내가 여전히 갚을 수 있는 돈은 1%밖에 안 되다 보니 이 위기가 생각보다 늦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준도 계속 그것 때문에 세게 했었을 텐데 이제 그 임기치에 온 걸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FOMC가 네. 되든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통화정책 방향 이런 거 문구 쓸 때 물가뿐만이 아니라 금융 불안도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야죠. 금융 안정을 더 맞습니다. 신경 쓰겠다라는 문구가 같이 나오면 균형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예. 약간 시장도 조금 더 안심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달래주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아니 미국 국채 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애들이 좀 특수한 은행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일반 은행에 비해서 이 흔히 얘기하는 이자를 받지 않는 예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맡긴 비중이 네. 엄청나게 컸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66% 정도 됐고 일반 은행이 한 37% 정도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넣어놓고 정말 언제라도 뺄 수 있는 은행에 예금이 너무 많았던 거죠. 네. 근데 그 예금을 10년짜리 국채에다 투자해 놓으면 이 미스매칭, 그렇죠. 즉 이게 불일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위기가 커졌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안전자산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긴축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 목표치를 좀 낮춰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출구 전략이 그들에게 보았을 때는 인플레이션 네, 네. 숫자 아닙니까? 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6.0%가 나왔습니다. 미국 거. 요 정도면 연준에게 좀 출구 전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연준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임금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네. 예.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지금 연준이 이렇게 강한 긴축을 하는 데에는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질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연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분기 이상부터는 이제 주거비가 들어갈 것이니 네. 주거비가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34%가 넘거든요. 네. 34.1%. 그러면 사실 그것만 반영된다고 해도 물가는 떨어져요. 문제는 이렇게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물가가 안 내리거나 네. 또는 현재 있는 임금이 안 내리면 내리던 물가가 일정 수준에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우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연준이 중요시 여기는 두 가지는 하나는 임금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안에서도 광범위한 서비스업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서비스업 물가가 잡힌다는 증거는 안 보입니다만 네. 이번에 임금이 오르질 않았어요. 원래 당초 0.3% 이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0.2% 나왔으면 임금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아직까지는 금리를 올릴 필요성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음 달 되면 또 뒤집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고용이 이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걸 보면 네. 고용의 질이 나쁘거나 또는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이 식어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국에서 역대급 해고가 올 1, 2월 달에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이 1, 2월 달에 일어난 해고는요. 네. 반영이 되는 게 3, 4월 달에 반영이 돼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당신 해고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네. 미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60일 뒤에 해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2달 자, 전에. 예, 그만두세요. 네, 그렇죠. 우리 뭐 이대호 기자님 뭐 표현을 빌면 안 되지만 네, 네, 우리 이대호 기자님 와이스트리트에서 잘리셨어요. 네. 언제? 60일 뒤에요. 이렇게 미리 통보하게 됐어요. 그렇죠. 법으로도 그렇게 네, 돼 있죠. 법으로 뉴욕주는 90일이고 일반 주들은 60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1, 2월 달에 해고된 사람들이 이게 실업률에 잡힐 때 아니면 어떤 고용에 잡히는 시기는 사실 3, 4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는 임금 상승률이 높진 않은데 아마 3, 4월 달에 가면 고용 쪽에서 우리한테 물가 쪽에서 유의미한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3월 FOMC 끝나고 나면 5월이거든요. 네, 그럼 네. 만약에 요 5월 이전에 이 지표들이 나온다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때 가봐야지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점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이미 탄광의 카나리아가 울었죠. 과잉 긴축하면 어디서 뭔가 터질지 몰라 라는 게 이미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몇 번에 걸쳐서 금리를 더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연준 입장에서도 좋아 뭐 그렇게 해서 위기 때문에 안 올려도 뭔가 명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을 잘하면 그때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좀 섣부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셔야 될 물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약간 좀 너무 낙관론적일 수도 있겠는데 네, 이건 좀 제가 낙관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걸러주셨으면 좋긴 하지만 여러분이 걸러서 그럼요. 들으실 예, 텐데. 여러분이 걸러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망가지면 안 시청했어요. 되니까 시장이 그렇죠. 망가지면 안 네네. 되니까 왜냐하면은 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건 연준 위원들도 잘 네네네. 알고 있을 네. 거고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역사에 남는 거기 네. 때문에 일단은 SVB와 크레딧 스위스 CS가 울었고 카나리아가 됐고 야 저거 봐라 우리가 조금 더 세게 때리면은 더 작살이 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오명을 쓸 수도 있겠는데 그건 이제 분명히 예. 생각을 하고 있을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FOMC 때 한 25bp 0.25%포인트 그렇죠. 예. 그 이제 페드 워치 같은 거 보면 이제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저는 사실 인하까지도 한번 생각을 그래요? 했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만 0.25도 맞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판단이 잘 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0.5%까지 한 방에 올릴 것이라는 의견은 쏙 들어갔고 그건 네. 죽자는 얘기고요. 예, 쏙 들어갔고 예. 그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조치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일단 5월에도 25bp 0.2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확률이 과반이 예.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시간이 갈수록 요거는 조금 더 낮아질 거라고 보시고 이미 그 페드 와치에서 하는 그 선물 보시면은요. 네네. 선물이 하루에 한 번씩 바뀌고 있어요. 너무 빨라요. 그러니 맞아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도 2월에 나왔던 FOMC하고 최근 일주일 전 그 기자회견은 너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연준이라는 조직은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다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했죠. 네.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데이터만 이제 믿을 필요가 있는 거지 굳이 연준의 얘기를 이번에 이렇다라고 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연준의 신뢰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 뭐 연준뿐만이 아니라 뭐 연준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던스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계속 왼쪽으로 틀었다 지금 오른쪽으로 다 망하고 틀었다. 있어요. 그 중에라도 접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버스 기사님들도 예. 신호등 보고 운전을 하는데 신호등이 빨간불 들어왔다 노란불 막 이러니까
또 운전하는 분도 불안한데 승객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진짜 연준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일단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3월 14일 날 폭락을 했고 네. 15일 날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등을 했고 네. 16일에는 오전에 급락을 하다가 오르고 있고. 오후에 급등을 하고 근데 이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심약하신 분들 혹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털린다는 거죠. 우황천심원 드셔야죠. 네. 쉽지 않아요. 우황청심원 예. 먹어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털렸다고 해서 그분들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예.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이걸 다 알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전문가들이 신은 아니니까. 그럼요. 예. 왜냐면 미국조차도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지는 것도 모르고 있을 정도인데 누가 뭘 알고 대책을 하겠어요. 또 CS와 관련해서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도요. 잘 보시면 물론 이 크레딧 스위스가 계속 위험하긴 했는데 의외로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제표는 되게 튼튼해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앞서 보셨기로 사실 법적 해프닝이 더 컸어요. 사우디 국립은행이 네. 얘가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법으로 안 되는 거였잖아요. 내가 9.9%를 들고 있는데 사우디 국립은행은 법으로 다른 은행을 10% 이상 들고 갈 수 없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못 도와준다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조항이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실리콘밸리 이후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얘기가 들렸겠죠. 크레딧 스위스도 좀 안 좋긴 한데 이번에 사우디 국립은행이 이번에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었으면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위야무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법적으로 안 돼서 나는 못해요라 얘기하는 걸 시장에서는 거부로 봤던 거죠. 야, 얘 봐라. 대주주가 거부한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오비 일학이라 그래서 보통 그죠? 이게 괜히 안 좋을 때 더 안 좋게 보이죠. 예, 안 좋을 때 더 안 좋게 보였던 거죠. 예. 어휴, 근데 이럴 때 진짜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약간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네. 분명히 폭락한 날에는 네. 뭐 많이 떨어지죠. 코스닥 종목도 막 두 자릿수 떨어지는 것들도 있었고 근데 그 다음날 또 두 자릿수 급등하는 것들도 있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다가 빠르게 또 회복하는 종목 근데 덜 떨어졌다가 덜 회복하는 종목 혹은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도 못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많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가려서 봐야 될까요? 사실 그 폭락할 때 제일 덜 떨어지는 종목이 주도주는 맞는 거죠.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 종목을 사고 싶었는데 이 폭락을 이용해서 그 종목을 살려고 하다 보니 그게 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제일 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강한 녀석이 누군지. 예. 이 시장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우리 제일 덜 떨어진 종목에서 알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이라서 굳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런 게 제일 많이 떨어졌을 경우는 그 위기에 가장 취약한 기업일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위기가 전환점을 맞으면 그 종목들이 취약했던 게 제일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비론을 봐요. 오히려 어설프게 떨어지고 야 이게 뭐야라고 하는 애들은 제가 볼 때는 그 투자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매매를 할 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얘가 그래도 제일 강하네. 네. 이 친구들이 제일 강하고 하락도 제일 덜하네 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시장에 주인공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일 많이 빠지는 종목이 있다라면 꼭 따져보셔야 돼요. 얘가 제일 많이 빠지는 원인이 현재 있는 이 악재가 이 종목에 가장 크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야라고 빠진다라면 반대로 얘기해서 이 위기에 전환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왔었을 때는 오히려 이 기업들이 제일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말 초절정의 고수가 되어야 가능한 그쵸. 방법인 거지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되고 있구나 정도는 눈으로 보시자는 얘기죠. 뭐. 예. 원래 어렵긴 합니다만 이때 어렵죠, 난이도가 뭐. 더 올라가는 거죠. 아이고, 막 심리적으로도 막. 안 돼요. 거의 뭐 공포스럽습니다. 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많이 덜 떨어지고 조금 다 반등하는 종목보다는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못 올랐네. 그럼 저게 싸 보여. 사나흘 전보다 저게 훨씬 더 싸져 있네. 그러면서 이른바 낙폭과대라고 하는 것들을 그 순간에 덥석 이렇게 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낙폭이 큰 종목은 반드시 그 위기에 최대 피해였었던 경우 전환점일 때는 유효하다.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오히려 유효하지 않죠. 낙폭이 컸는데 그 반등 트리거가 얘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통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들 위축들어 있을 때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 매우 낮거든요. 네. 그러면 제한된 수급으로 종목을 들어 올릴 때는 되는 종목 몇 개만 들어 올리지 나머지들은 여전히 오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가 활발하다면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를 수가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시장에서는 어차피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기업 안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어려운 게 될 수 있죠. 자, 빠질 때 같이 빠졌는데 오를 때 같이 오르지 않으면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그렇죠. 반등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네. 했을 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요인부터 해석을 하고 못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 전환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많이 떨어졌네 이 종목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원적으로만 항상 보면은 절대 안 된다는 네. 거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네. 많이 뭐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두 가지를 빼놓고 이제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가총 2위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CS하고 거의 시총이 같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CS를 에코프로가 인수하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크레딧 했습니다. 스위스. 예, 예. 자, 어찌됐든 간에 뭐 훌륭한 기업이니까 그렇게 갈 수는 그럼요. 있겠습니다만 에코프로 이형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뉘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를 따라가야 되나? 양극재와 폐배터리 위주로 재편을 해야 되나? 우선은 예. 저희는 컴플라이언스상 종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부분들을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지난해 중반부터도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락 시장이 맞는데 하락장에서 주도주가 있는 첫 사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야 주도주가 있는 시장은 상승장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대부분 그런 경험밖에 없었었고 그런데 의외로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하락장인데 주도주가 보이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 분들께서 다 소중한 의견인데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시장을 굉장히 경계적으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 경계적인 시각으로 봐서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최근에 2차 전지는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지의 부조화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시장을 나는 대응 안 했더니 이건 너무 많이 올라왔네? 이거 언제 사지? 쉽지 않죠. 네. 그럼 아마 그분들께서 시장이 다 안정되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이 다 좋아진 다음에 사시려고 하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더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 기업들을 담아야 되는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장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삼각편대가 있어요. 네. 그 삼각편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요즘 누가 뭐라 그래도 2차 전지 너무 좋은 거 알고 있고 네. 또 거기에 잘 아시는 로봇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GPT와 관련 기업들도 오르고 있죠. 네. 뭐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야 2차 전지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고 GPT나 로봇은 테마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틀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의 변화를 반영을 해서 시장을 올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만 보는 분과 기업을 보는 분들의 수익률이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2차 전지를 굉장히 강하게 미는 분들도 있는 거 봤는데 뭐 타당했겠죠. 그렇죠. 네. 타당했고 또 잘 하셨고 네. 또 뭐 저희들이 봤을 땐 그분들 때문에 또 돈도 많이 버셨을 거니 네.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 의견에도 또 동의를 하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주식의 본질은 기업을 보는 거지 결국 시황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저도 이제 한때는 시황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네. 그래서 시황이라는 것 또는 매크로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건 맞는데 그 비중보다는 지금처럼 그렇게 종목을 말씀하시고 업종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듣는 게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월간 이선엽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 전부터 이선엽 이사님이 계속 이제 매크로에 대한 비중 보는 걸 조금씩 줄여가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 오셨죠. 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뭐 금리라든지 네. 물가라든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종목 얘기 정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업종 얘기 마구마구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메인 몸이다 보니 그래서 아마 일부 분들이 실제로 운용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예, 그게 좀 못하는 게 있어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저도 나중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네. 지금 업종을 좋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각광을 받는 분들 사실 부럽기도 하고요. 네네. 부럽기도 하고
저도 나중에 그런 실력이 있다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나 이거 칼집에 칼 있는데 네네. 이거 꺼내지도 못하고 예. 네. 무라도 한번 썰어서 보여주고 뭐, 싶은데 예. 이거 못하시니까. 여러 가지 여부를 떠봐서 최근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던 분들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게 원래 주식의 본질인 거니까 뭔가 그러니까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파고 네. 조금 더 좀 집요해야 돈이 벌릴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아야 야 이게 이렇게 올랐어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충 알거나 그러면 그게 안 되거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이사님도 지금 전력 관련주들도 네, 굉장히 아마 길게 예. 좋게 예. 말씀해주고 계시는. 제가 유일하게 아마 종목이 공개된 게 그쪽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 유일하게 이제 신문 기사에 보시면 8월달 기사였나 보는데 서울경제신문을 네네. 보시면 제가 그 당시 포럼을 하면서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신고가죠. 예. 그게 또 한동안 좀 이렇게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아가지고 약간 받았다가 그랬다가 다시 최근에 신고가였다가 다시 약간 밀려서 신고가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내내 투자를 하셨다라면 지금 꽤 수익이 좋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예, 깊이 저도 길게 보고 보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만은 못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사실 그런 종목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네. 했던 기업들이 뭐 그보다 못해서 묻혀버려. 예, 저 충분히 뭐 제가 실력이 부족했구나라는 걸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것도 큰 트렌드거든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고. 근데 뭐 2달 만에 300% 오른 종목들 앞에서는 사실 뭐 누구나 아유, 가질 무릎 수밖에 꿇어야죠. 없는데 무릎 꿇어야죠. 너무나 이제 결과론적인 네. 거고 네. 또 이제 이후에도 또 어떻게 네, 될지 네, 모르는 맞습니다. 거고 또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그죠 같이 또 네. 따져봐야 되는 네. 거니까요. 이제 한 3월 정도가 지나고 있어요. 3월 중순. 이 다음에 나오실 게 또 이제 4월 중순일 텐데 네, 네. 그 사이에도 똑같이 이제 매월 이제 월간 이선협을 하다 보니까 고용 지표, 네. 물가 지표 이런 거 이제 매월 발표가 되고 네네네. 예. 그때 상황에 맞는 어떤 좀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좀 조언 같은 거 좀 해주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의 틀을 예. 넓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시장이 역대급으로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장 따로 종목 따로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매크로에 올인된 분들은 종목 대응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다라고 갖다 놓은들 손이 나가셨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결국 이 시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업종이나 아니면 변화가 뭐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고용도 물가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우리 이대호 기자님하고 다음부터 말씀을 드릴 때는 이런 산업의 변화도 상당 부분 이제는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종목을 말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서 우리 그래도 와이스트리트 보는 분들께서 네. 투자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네. 저는 해드릴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부터는 조금 더 산업. 그럼요. 예,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도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하도 이게 법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까 컴플라이언스. 그래서 사실 참.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일 거고 뭐 손실이 나셨어도 그걸 만회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건데 안타깝게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 밖에서 이런 법적 규제 없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은 너무 잘하셨다는 데 대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물론 저희들한테 개인적인 상담을 하시면 개인 하겠지만 또 그것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뭐 투자자문사 계시는 이제 제도권에 계시는 분들 가지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분들은 이제 격투기를 할 때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복장 규정 갖추고 글러브 규정 갖추고 하는 사람들과 그런 거 없어 하고 야생에서 뭐 빠따 들고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다를 수밖에 없. 이 비유가 참 부적절하긴 한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저희들의 한계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요. 네.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도 저희들의 발명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네.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저희들도 계속 하려고 하고 저는 근데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게 저희들이 제도권에 있으니까 제도권만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월급 주는 데가 거기니까. 네. 저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해 생각보다 회사에서 실적이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잘릴 수도 있었을 정도로 안 좋아요. 2022년에요? 네.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나와서 네네네. 여러분들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투자자분들이 없다라면 저는 존재감도 없을 거고 먹고 살기도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네네네. 옮기면 되는 예,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제가 정말 길게 봐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분들은 물론 저한테 많은 일자리를 주고 월급을 준 회사도 소중하지만 네. 그거보다 더 소중한 분은 전 여러분인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회사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 두 마리 토끼를 저는 다 잡아야 되는 거죠.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게 되면서도 그래도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결국은 딱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저만 힘들면 됩니다. 제가 많이 힘들면 힘들수록 네. 두 가지가 가능해져요. 분명한 건 제가 편하고자 할수록 여러분들하고 멀어진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신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마인드 자체가 그래도 제가 더 힘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여러분들 저 6시 몇 분에 전화해보면 저 자리에 있거든요. 새벽에. 예. 더 일찍 와서 더 늦게 들어가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일단 가장 크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고고 그게 결국에는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힘든 길을 가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너는 느린 회사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들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증권사도 그렇고 운용사도 그렇고 거기다 돈을 맡기고 네. 운용을 맡기고 하는 분들의 수익이 우선이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요. 회사도 예.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시고 야 저 친구는 나와서 우리 개인 투자자를 자꾸 사고 팔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에 도움 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기자님 말했지만 저는 랩을 운영을 하는데 랩은 사고 팔 때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고 파는 거하고 제 수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랩은 가입할 때 수수료 일정 부분 나면 더 이상 이게 없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1,000번을 사고 팔아도 수수료가 저한테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네네. 저는 오로지 그 맡긴 돈들의 수익이 났을 때만 저한테 이득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수익을 냈을까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사고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또 제가 사고 팔 거를 유도하면 다른 회사한테 저한테 월급을 주나요? 저도 굉장히 영악한 사람입니다. 딱 보면은 야 제가 만약에 업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사고 팔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한투에서 뭐 아니면 삼성에서 많은 증권사에서 야 저 사람 때문에 증권사들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상주자 그런 모르겠지만 저하고 일도 관련이 없는 거죠. 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 또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신 분들의 수익을 위해서만 생각할 뿐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익 구조가 그래요. 제 그렇죠, 수익 구조는 그렇죠. 예. 제 수익 구조는 사고 파는 데 따라서 수수료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정확히 알고 그렇죠. 정확히 알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 또 진심으로 분석을 해주시고 또 누구보다 또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이선엽 이사님. 또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 또 뒤에 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네. 바쁘셔가지고. 다음번에 심층해서 같이 4월에. 산업을 같이 하시는 걸로 4월에 예,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간 이선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